안녕하세요. 뉴스핌 사회부 법조팀의 김진아 차장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검찰, 공수처, 수사기관 개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놨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검찰 개혁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두 분 법조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엔 공익법률센터 능본의 하승수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고 세금도둑 잡아라 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해 왔고요. 특수활동비가 어쨌든 지금 올해부터 네.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되는데 약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들었고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검경개혁 소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맡고 있는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끌어왔던 이창수 지검장과 4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창수 지검장이 사의 표명한 것 자체가 조직을 배신하고 조직을 버리고 떠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 살자고 조직 버리고 네. 가장 큰 검찰 조직 중에 하나인 중앙지검장이 네. 떠난 건데요. 굳이 이제 뭐 두 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선을 불과 10며칠 앞두고 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첫 번째 사례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그 수사 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 이른바 콜검이라는 네. 불명예스러운 네. 이른바 콜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즉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들이 심지어 휴대전화도 네, 반납한 채 네, 네. 제3의 장소에서 네. 조사를 했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에 네. 대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콜검이라는 황제 조사 이런 걸 네, 남기고 이제 사의를 표명한 네. 첫 번째 네.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이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그 감찰이 네. 예상되는데 그거 피하기 위해서 네. 그만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네. 거기서 관련 수사기관, 수사검사들에 네. 대한 직무유기죄,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특검이. 네. 네.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살자고 그만뒀다고 저는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일종의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기 비슷한 건데요. 네. 어쨌든 정권 교체가 예정돼 있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네. 그 전에 먼저 뛰어내려서 본인의 검사로서의 마지막 경력을 그냥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매우 책임 회피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되든 또 뭐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런 수사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개혁들이 불가피할 텐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나만 살면 그만이다. 나의 마지막 경력을 그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서 네. 자천되기 전에 네. 감찰 받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식의 검사들은 참 앞으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그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거에는 좀 이렇게 같은 의견을 보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이런 움직임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바삐 움직이는 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네. 수사는 외관을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네. 싶은데요. 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네. 김건희 여사 지금 공소장만 쓰고 바로 기소할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서울 고검에서는 관련자를 소환한다는 등 네. 뭐 이런 모양새만 취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바로 기소하면 되는데 기소 안 하는 것 자체가 네. 네. 우리 나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외관, 모양새만 갖추기 보여주기 위해서 위한. 보여주기 위한 네. 일종의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하죠. 음.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바로 기소를 하면 네, 김건희 네. 여사 관련 이런 수많은 혐의들 있잖아요. 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네. 바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러면 그간의 검찰의 행태는 되게 불공정한 선택적 네. 수사, 선택적 그쵸. 기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충수를 뒀다. 음. 그래서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새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간만 보는 거죠. 정권의 간만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간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간의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건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결을 달리 봐야 된다.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바로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 네. 자충수를 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들이 그간에 보여준 행태, 네. 그간에 보여준 수사는 불공정하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바로 기소도 못 해요. 네. 즉 그냥 쉽게 말해서 쇼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그냥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그런 예. 예,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네. 검사들이 검찰이 일종의 뭐 눈치를 보면서 네. 교체될 이제 차기 정권의 눈치도 좀 보고 하면서 간보기식 수사를 해온 게 사실인데 네. 저는 좀 이 김건희 씨는 좀 특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고 그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역사상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자의적으로 써왔던 사람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그냥 단순히 한 명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종 역대급 검찰총장이었던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사람의 배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네. 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수적으로 드러날 수도 줄줄이 있습니다. 나올 예. 수 있다. 줄줄이 나올 수 네,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수활동비 문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로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이다. 아. 단순히 그냥 전임 권력,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닌 거죠. 음. 검찰 조직의 핵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인데 사실 그 배우자는 검찰총장과 너무나 밀접한 사람이고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와 그러니까 쉽게 수사하기도 참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창수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관련해가지고 예,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네요. 빨리 떠나고 싶겠죠. 네. 네. 찐윤이잖아요, 찐윤. 그래서 빨리 네. 떠나야죠. 네. 지금. 아,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검찰개혁 방향성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과연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뤄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이 네. 문제는 네. 진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지난한 그런 논의 네, 과정들이 네, 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다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수사 기소 분리 그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큰 방향성은 우선 맞고요. 방향성. 네. 왜냐하면 근거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서는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되지만 네. 국가기관 간의 네, 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너무나 큰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죠. 수사 권한, 네. 기소 권한, 기소에서도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소 재량 네. 그리고 수사 재량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 네, 네. 다른 국가기관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특활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정치 권력도 제대로 견제를 못해요. 심지어.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수사 기소를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분점,
권력 분산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네. 하면 사실 직접 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과잉 수사, 과잉 기소죠. 네. 과잉되게 수사하고 특정한 표적을 삼아서 표적을 딱 찍어가지고 지나친 수사를 하고 네. 지나친 기소, 무죄가 나더라도 뭐 일단 기소하고 뭐는 그런 네. 게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 특권층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네. 또는 수사에서 증거가 나와도 기소를 안 해버리는 네, 거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문제점이었고 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점도 사실은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동일선상에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좀 개혁이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제한하더라도 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중요범죄,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디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구를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여러 수사 주체들과 기소권을 여전히 가지고 일종의 기소청, 공소청에 대해 검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어느 하나의 그 쟁점만 가지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수사 시스템, 기소 시스템의 어떤 개혁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 수사의 효율성과 기소의 정당성 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사와 기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도 힘들게 되고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힘들게 된 뭐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수사의 효율성 내지 효과성만 따진다면은 네.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고 기소한 네. 사람이 재판하고 재판한 사람이 형집행도 하고 뭐 다 일률적으로 네.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네. 내가 사건 제일 잘하는데 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다 하겠다. 네.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원리에 그쵸. 반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권한이 한 국가기관에 모여 있으면 네.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오남용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측면도 많겠지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 수사가 지연되거나 인권 네. 침해가 뭐 발생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전문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 수사기구.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도 전문적으로 시키고 네. 전문 특화된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수사의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만 비단 만들 것이 아니라 네. 뭐 보이스피싱 수사청, 아. 수사 부서, 네. 부서죠. 네. 굳이 청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 중대범죄수사청 밑에 뭐 보이스피싱 수사처, 마약 수사처 네. 이렇게 전문화된 그 수사 분야만 특화된 네. 그런 기구 내지 뭐 부서를 만들면은 네. 훨씬 효과적이게 수사기관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다른 지금 어떻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혁하기 때문에 네.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사기관 간, 기소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네, 가장 네. 핵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영국 시스템처럼 네. 협력하는 그 협력에 관한 법률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만약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한다. 네. 그럼 수사를 막 했어요. 네. 근데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넘겼어요. 네. 그럼 검찰이 야 증거 이거 갖고 와. 네. 뭔 수사한 거야? 네. 이렇게 반문할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수사 효율성이 엄청 저해되고 네. 수사를 여러 차례 겪어야 되니까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가령 검찰이 각 수사 부서에 가서 네. 이런 증거, 우리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증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상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게 일종의 영국 시스템. 미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주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네.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등하게 협력 관계인 거죠. 수사기관 간, 기소기관 간에. 네. 예, 뭐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손수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수사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네.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만약에 작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더 세부적인 보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가령 네. 뭐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보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틀의 제도 개혁을 설계하는 거하고 네. 그 제도가 작동할 때 좀 사소하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렇게 좀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배제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네. 보시고 또 일각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도 좀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사실 저는 그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반대하지만 결론은 네, 네. 왜냐하면 갑자기 경찰을 못 믿는 거죠. 경찰 네. 수사 전문성도 못 믿고 뭐 일종의 공정한 수사를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들은 뭐 법률가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약간 네. 폄하하는 거죠. 네. 무시하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경찰만 딱 섬처럼 덩그러니 놔둘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걸 들여다 봐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수사 기소 분리한 다음에 수사 지휘권을 복원한다면 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복원한다면 경찰은 다시 검찰의 하부기관화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기소 권력 분점, 네. 권력의 분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마나한 거예요. 네. 검찰 개혁은. 네. 그래서 경찰이 검찰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부기관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상하 무슨 지휘를 받고 관리 감독을 받고 경찰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등한 상호 협력체, 네. 협력기관을 네. 협력에 관련한 법률도 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협력 관계로 설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가 아니라 협력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문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휘라는 말이 좀 약간 네, 권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네. 이게 사실은 좀 권위적이고 네. 약간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가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또는 뭐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다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 필요하겠죠. 네. 통제나 견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견제나 통제 장치로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예전처럼 무슨 지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거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하고 또 철저한 수사인데 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네, 이제 네.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네.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이걸 어느 한쪽에 지휘를 받는 관계가 되면 상하의 관계가 오히려 되면? 더 안 될 수 있죠. 왜곡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경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되 또 검사가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소 유지도 해야 되고 검사가 그걸 적절하게 좀 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검찰을 출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신분 보장과 인사 재배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인사
대해서 뭐 지금쯤이면 윤곽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런 윤곽마저 나오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의 직원들의 불안감. 혹시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갔을 때 수사 인력의 재배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굉장히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기 네, 때문에 그쵸. 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원래 불확실한 미래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기 네. 네. 힘든. 네. 그래서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검찰 일선의 검사들은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 네. 수뇌부 정치 검찰들, 심우정하고 이창수를 네. 비롯한 저는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 비난해야 돼요. 근데 우선 네.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와, 네. 검찰이 되게 불공정하구나. 네. 불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구나.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게 돼서 이창수, 심우정 이런 수뇌부 검사들, 이른바 수뇌부. 찐윤, 뭐 친윤 네. 이런 검사들 비난해야 돼요. 음. 우선. 예. 그다음에 그 원칙 인력 재배치 원칙은 저는 검찰 이렇게 큰 검찰이란 기구가 있으면 네. 검사가 있고 검찰 수사관들이 있고 네. 뭐 행정 직원들 네. 분들이 있는데 있죠. 예,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 조직도 분리거든요. 네, 즉 네. 검찰의 검찰 수사관들을 네. 다시 재배치하는 거죠. 네, 네. 수사기관으로 네. 쉽게 말해서 보내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원칙은 검찰 수사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찰로 갈래, 중수청으로 가고 싶냐, 뭐 네. 이런 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네, 네. 그리고 물론 처우도 동등하거나 더 좋아야겠죠, 사실은. 네, 예. 처우를 그냥 박탈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럼 불공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첫 네, 번째이고요. 검찰에 지금 남아있는 행정직원 같은 경우는 많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관이 아닌, 네. 수사 인력이 아닌 네, 네. 행정직원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인데요. 검사들은 제가 이렇게 요새 많이 듣고 다니는데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그래요? 많아요. 일선 검사들이. 아. 왜냐하면 네. 워라밸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 수사 안 하고 네. 우리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하면 네. 빨리 퇴근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네. 지금 검찰 문화가 사실 아시다시피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예전에야 바뀌었죠. 네. 조직에 헌신하는 문화였잖아요. 네, 어디에나. 네, 맞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사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네, 지금은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많아서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아주 극소수지만 검사도 이제 나는 수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처우를 좋게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네. 경찰 국수본 네. 등에 이제 이직하게 할 수 있게끔 적을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는 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 다만 핵심은 검찰은 수사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수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관들도 다른 조직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 재배치 과정에선 의사를 꼭 물어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사관들도 수사의 전문 인력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옮겼을 경우에 본인의 시너지를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네. 정부 부처 개편을 하는 경우들은 그동안에도 있었고 네. 그때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는 기소나 공소 유지 쪽으로 난 특화해서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변호사 하기도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할을 구분하면 되고 어차피 그렇게 기관이 분리가 되면 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그쪽으로 옮겨갈 분들 옮겨가고 네. 또 나는 공소 유지나 네. 기소와 공소 유지에 난 좀 특화하고 싶다. 그럼 그런 분들 남으면 되고 검찰 수사관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좀 그런 부패 수사나 강력 수사 같은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네. 옮겨가면 됩니다. 옮겨가도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좀 처우도 좀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뭐랄까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일하는 만큼 좀 처우를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오히려 더 이렇게 개편하면서 좀 더 처우를 개선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검사나 검찰 수사관 분들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어떻게 개편이 되더라도 그분들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수사할 수 있고 네. 기소나 공소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고 네. 그렇게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필요는 없다. 불안한 거는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그동안 그 기득권을 누리던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네. 큰 뭐 불안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개선되는 점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처우 개선 문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네.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해오셨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예, 복원되지 특수활동비. 못했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자기들이 네. 받던 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 네. 본인들이 이제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쓰는 흔히 말하는 수사비는 네.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겁니다. 아, 그쵸. 특정 업무 경비는 네. 이번에 추가 네, 경정 예산에 복원됐죠. 복원이 됐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검찰청장과 소수의 간부 네. 고위직 검사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현금으로 쓰던 돈이고 그게 뭐 일반 밑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평검사들이 많이 쓰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평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에 삭감된 것은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제 저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삭감한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무 경비 같이 네, 복원된. 카드로 쓰는 게 원칙이고 네. 검사와 수사관들 전체가 골고루 쓰는 그런 예산은 네. 필요하다면 저는 증액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저는 좀 검사나 검찰 수사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건 본인들이 특수활동비를 받던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네. 쓰던 수사비는 특정 업무 경비였습니다. 아, 네. 네. 특정 업무 경비는 복원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같이 삭감된 거는 검찰 수뇌부가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특정 업무 경비까지도 국회에 자료를 안 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국회에서 그냥 다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자료를 내 가지고 이제 복원이 된 건데 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런 검찰 수뇌부가 잘못한 거죠. 네. 자기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지키려고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쓰던 네. 특정 업무 경비를 희생시켰던 네. 겁니다. 네. 그 검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과 또 관련이 네. 있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수사 기밀상 일반 네. 국민들에게 다 공개 못 하더라도 네, 최소한 네.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네.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잘 쓰고 있으니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아마 추가 경정 예산에서 복원이 되면서 복원이 특정 업무 됐죠. 경비도 이제는 좀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걸로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검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수사 기밀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바로 공개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있을 경우 자료 제출을 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기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특경비 같은 경우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네, 거. 네. 그렇지만 5년이 경과되면 네.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하는 거. 네. 그래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왜 5년 10년이 지나도 뭐 설정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쵸. 10년이 그러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네. 기록관 그런 네. 것처럼요. 네. 뭐 기밀 문서도 30년, 50년 지나면 다 공개가 되는 것인데 네. 뭐 이런 특경비 공개 못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끔 네.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공수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도 공수처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좀 헛발질했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공수처를 좀 조직을 키워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공수처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네. 제 의견은 공수처가 지금
시스템 하에 있다면 네네. 지금 시스템이 차기 정권에도 유지된다면 네네. 그들이 수사 기소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게 공수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냐면 네. 고위 공직자들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네. 수사받고 네. 수사당하고 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투명사회, 그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인다. 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지금 공수처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모든 사건을 음. 다 완벽하게 그렇죠. 처리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네. 그러면은 불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냐? 네. 사건마다 경중이 있는 거냐? 네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경중이 있는 것이고 국민한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네. 되게 난이도가 높은 범죄들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네. 들 위주로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모든 사건,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일률적으로 다 처리하겠다. 네.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붙이면 앞으로 어떻게 네. 공수처는 나아가야 되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도 사실 공수처는 지금 수사 기소가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수사기관의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네. 원칙인데 네. 그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뒤에는 공수처가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 10년 뒤에는 공수처도 네. 수사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아.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남는다든지 네.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 인력 조직 면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인력은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그게 뭐 딱 제가 무자르듯이 50명, 70명 이렇게 네. 무슨 예단은 못 하겠고요. 적어도 50명 이상의 인력 확보는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지금 쥐약인 것이 공수처 검사들이 3년마다 연임 재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수처 우수 인력이 공수처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처럼 뭐 7년마다 적격 심사를 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바꾸면 네. 좋은 수사 인력도 확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승수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어쨌든 공수처는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 지지에 맞게 말씀대로 저도 좀 수사 대상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네. 기구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부패 수사는 그쪽에서 해도 되고 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건 명확하게 독립성이 필요한 네. 가령 뭐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지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은 좀 더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임명 절차도 좀 개선하고 네. 임기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게 네,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지금은 뭐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맞아요. 어렵게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권력 남용의 소지가 앞으로도 있다면 네. 그 권력 남용 소지를 좀 견제할 수 있는 네. 독립적인 수사기관은 필요할 수 있다. 음. 그런 점에서는 좀 공수처는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고 네.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본인들이 일반적인 저는 사실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 수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정말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수사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조직도 그러려면 이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을 좀 시간을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수사기관 개편을 하려면 시점은 한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편에서는 좀 더 정권 교체하면 힘이 있었을 때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에 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발언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후순위다. 네, 비교적 네. 후순위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문헌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간에 검찰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네. 막강했죠. 막강했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네. 가장 권력이 클 때, 인기가 가장 많았을 네. 때, 그때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수사 기소권을 통해서 네.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검찰 개혁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네. 저는 우선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같아요. 검찰 개혁을 출범 초기에 수사 기소를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한 이후에 네.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온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2007년경에 노무현 정권 때 네.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때부터 검찰 개혁이 계속 논의가 그렇죠. 됐던 거예요, 사실. 네. 거의 약 20년간 논의된 네. 거고 바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한 다음에요. 장기 로드맵은 뭐냐면 바로 검찰 개혁을 실행하되 그 시뮬레이션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잖아요. 네, 그럼 네.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 뭐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든 네. 이런 게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네. 그 시스템 자체를 네, 네.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미진한 부분 보완하고 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네. 그런 장기적인 관점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섞여 있는 거죠. 네. 바로 하되 미진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출범 초기에는 네, 네. 특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위원회 같은 제도를 네. 관리 감독. 그 말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급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는 좀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뭐 예, 이런 예. 방향성이신 예.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임기 5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저는 6개월 안에 네. 로드맵은 나와야 되고 아, 그리고 입법 작업을 이제 내년에 마무리해가지고 네. 또 법을 고치도 이게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 일자는 2028년 정도 하니까 1년 6개월은 로드맵, 1년은 입법하고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년 반 후에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또 시행하다 보면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명확한 구상이 없으면 네. 사실 이재명 정권도 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네. 검찰 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점은 다 여쭤봤는데 혹시 더 그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나 좀 더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있으신지. 네, 저부터. 네. 저는 검찰 개혁이 너무 지금 정치화됐고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국가기관의 권력기관, 국가기관의 이제 견제와 균형 네. 차원에서 보면 검찰이 너무 많은 재량,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시각으로 좀 봤으면 시청자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도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기소 편의주의, 네. 재량이 있는 거죠. 네.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네. 재량이 있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 기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통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검찰 심사회 제도, 네. 미국은 기소 대배심이 네. 있는데요. 네. 뭐 똑같이 롤모델로 해서 차용할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소 통제 기구가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도 못 믿는다. 저도 조금 못 믿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을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미 있지만 그걸 네. 실질화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경찰 수사도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통제할 네. 수 있고 네. 검찰의 기소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고 들여다봐서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게 민주적 통제. 그리고 지금 제일 시대 정신? 너무 네. 어려운 트렌드에 제일 맞는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와 수사권 모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핵심은 검찰의 이제 불기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의 과잉 수사, 과잉 기소는
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네. 봐주기식 불기소는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심사회 같은 일본 제도 또 네. 미국의 기소 배심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의적인 불기소, 네. 봐주기 불기소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 개혁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네. 경찰 조직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지만 네. 사실 그런 조직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그렇죠. 겁니다. 네. 존재감도 없고 네. 지금 명목상의 기구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기구가 실질화돼 가지고 음. 경찰도 일종의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 네. 군도 문민 통제를 받아야 네, 되듯이 네, 네. 경찰도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고 경찰들끼리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또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현재 조금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지금 제대로 담보가 안 되는 네. 이런 경찰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기구들이 제 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법조인들 모시고 수사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